나는 부여 토박이다. 20해 넘게 이 고장을 떠난 적이 없지만 여전히 산속은 익숙하지 않다. 밤이 되면 짙은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칠 때마다 사람 목소리 같은 울림이 들린다. 그건 단지 공기의 흐름일 뿐이라고 어릴 적부터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지난 가을 나는 그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날은 아버지 제삿날이었다. 하필이면 낮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니 밤에는 바람까지 불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누나는 숙소로 돌아가고 나는 제사를 마친 뒤 혼자 남았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갑자기 어릴 적 친구 종혁이가 떠올랐다. 10년 전 이 마을 뒷산에서 행방불명된 녀석이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그가 산속 폐사 근처에서 사라졌다고 했다. 그 절은 오래전에 스님이 홀연히 사라지고 이후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절 얘기가 나오면 마을 어른들은 늘 목소리를 낮췄다. 거긴 가는 데가 아니여 산이 사람을 삼켜. 그 말이 어릴 땐 그저 미신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잘 모르겠다. 제사상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당 끝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처음엔 고양이겠거니 했지만 그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렀다.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멀리 대숲 사이로 희미한 흰 형체가 움직였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그 형체가 천처럼 흔들렸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엔 계속 종혁이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그가 사라졌을 때 나도 함께 있었다. 비밀로 묻어두었던 기억이 다시 피어오르는 느낌이었다. 당시 우리는 고등학생이었고 가을 방학이었지. 술도 몰래 가져가고 산속에서 하룻밤 캠핑을 하자며 장난삼아 올라갔다. 산 중턱쯤에 다다랐을 때 종혁이가 말했다. 저거 절 아니냐? 그건 숲속 깊숙이 거의 나무에 묻히다시피 한 기와지붕이었다. 벽은 반쯤 무너졌고 지붕엔 덩굴이 감겨 있었다. 우린 호기심이 앞섰다. 폐사라고 부르는 곳이 그곳이었다. 문턱을 넘자마자 이상하게 공기가 달라졌다. 비릿한 냄새, 축축한 흙냄새, 그리고 향 냄새. 누군가 방금 전까지 향을 피운 것처럼 진한 연기가 코끝에 맴돌았다. 그때 종혁이가 장난을 쳤다. 야, 여기서 귀신 나오면 네가 먼저 맞는 거다. 그 말에 나는 웃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이후로 그는 사라졌다. 나는 겁이 나서 절 근처로 가지 못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종으로 종결됐다. 누구도 찾지 못했다. 그 기억을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제삿날 이후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다. 밤마다 같은 꿈이었다. 짙은 안개 속 무너진 절 앞에서 종혁이가 서 있었다. 그의 입술은 까맣게 말라붙었고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입을 열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분명히 그 말이 울렸다. 나 좀 찾아줘. 나는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매일 밤 그 꿈을 꾼 뒤 새벽이 되면 현관문 앞에 진흙 자국이 남았다. 마치 누군가 산에서 내려와 내 문 앞까지 다녀간 듯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다시 그 산으로 올라가 보기로.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산 입구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낡은 표지판에는 입산 금지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밑에는 누군가가 검은 스프레이로 써놓은 글귀가 있었다. 돌아가지 못한다. 처음엔 누군가 장난친 줄 알았다. 하지만 산에 들어서자마자 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바람이 분다기보다 무언가 내 뒤에서 밀어넣는 느낌이었다. 길은 거의 사라져 있었다. 나무 사이를 헤집고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발밑에서 자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낙엽 밟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따라오는 소리 같기도 했다.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분명히 있었다. 내 뒤를 따라 한 걸음 늦게 같은 리듬으로 걸음을 맞추는 소리.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목이 타들어갔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되려 더 불안했다. 산속은 점점 어두워졌다. 낮인데도 해가 안 비쳤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어쩐지 붉게 보였다. 드디어 그곳에 도착했다. 무너진 절, 그리고 그 앞에 향로 하나가 있었다. 거기엔 누군가 방금 피운 듯한 향이 타고 있었다. 연기가 아직 일렁였다. 누가 여길 온 거지?
나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다. 그 순간 절 안쪽에서 바람이 불었다. 아니,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 숨을 내쉬는 소리였다. 후. 나는 얼어붙었다. 빛을 절 안으로 비췄다. 그때 무너진 불상 뒤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사람의 형체였다. 천천히 기어 나오듯이. 그리고 얼굴이 드러났다. 나는 숨이 멎었다. 그건 종혁이었다. 그건 분명 종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검게 일그러져 있었다.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말라붙은 살갗에 틈새마다 흙이 끼어 있었다. 눈은 깊게 파였고 그 속에서 희미한 불빛 같은 게 깜빡거렸다.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종혁아? 입에서 저절로 그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그 형체가 멈췄다. 눈이 느리게, 아주 느리게 내 쪽을 향했다. 그리고 입이 벌어졌다. 소리가 아니라 입김 같은 한기가 흘러나왔다. 그 냉기가 내 얼굴을 스쳤다. 정말 사람의 숨결이 아니었다. 나 왔어. 나는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 마치 누군가 내 입을 대신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러자 종혁의 형체가 몸을 떨었다. 눈빛이 더 선명하게 타올랐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손을 들어 내 쪽으로 내밀었다. 돌아가자. 입 모양만 그렇게 움직였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내 머릿속에 그대로 울렸다. 순간 뒤에서 탁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향로가 넘어져 있었다. 향불이 꺼지고 연기가 퍼지며 절 안을 가득 채웠다. 짙은 연기 속에서 종혁의 형체가 점점 희미해졌다. 안 돼. 나는 무의식적으로 달려들어갔다. 하지만 그를 붙잡기 직전 바닥이 무너져 내렸다. 아래는 절터의 지하였다. 나는 그대로 떨어졌다. 등이 돌바닥에 부딪히며 숨이 끊겼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둠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귀 옆에서 뚝뚝뚝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손전등은 멀리 굴러가 있었다. 그 불빛이 천장을 스치며 비쳤을 때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한 지하가 아니었다. 벽마다 사람 얼굴 같은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처음엔 조각인 줄 알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건 모두 사람의 얼굴이었다. 진짜 얼굴. 살이 돌로 변해 있었다. 눈을 감은 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숨이 막혀왔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그 소리가 내 귓속으로 스며들었다. 도와줘. 그건 종혁의 목소리였다. 나는 벽 쪽으로 다가갔다. 빛을 비추자 그 얼굴들 중 하나가 천천히 움직였다. 입술이 떨리고 눈이 반쯤 떠졌다. 눈알은 없었다. 그 대신 검은 구멍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왜 왔어? 그 소리가 내 머릿속에 퍼졌다. 입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렸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나 널 찾으러 왔어. 내 말에 그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때문이야. 그 순간 주변의 벽들이 동시에 울렸다. 마치 수백 개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속삭였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어디선가 손이 튀어나와 내 발목을 잡았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다. 그 손이 점점 세게 조였다. 나! 발로 차며 몸을 비틀자 손이 스르르 풀렸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기어 나왔다. 한 발 한 발 숨이 터질 듯 올라가는데 위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건 절의 출입구였다. 하지만 거기엔 누군가 서 있었다. 불빛에 비친 실루엣, 흰 옷, 그리고 길게 늘어진 머리. 나는 그대로 멈춰 섰다. 그 형체가 고개를 기울였다.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돌아가면 또 데려올 거야. 그 말에 온몸이 굳었다. 순간 절 위쪽에서 천둥이 쳤다.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혼신을 다해 계단을 기어올라 밖으로 나왔다. 숨이 막히고 몸은 진흙투성이었다. 뒤를 돌아봤을 때 절은 이미 안개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그 안개 속에서 수십 개의 얼굴이 서서히 떠올랐다. 모두 눈이 없고 입만 벌린 채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산을 뛰어내려왔다. 나뭇가지를 치며 돌에 걸려 넘어지며 오로지 그 얼굴들로부터 도망쳤다. 뒤에서 바람이 불었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민수야. 그건 종혁의 목소리였다. 민수야, 같이 가자. 그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한 번이라도 뒤를 보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다.
겨우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비는 멎어 있었다. 숨이 가빠서 주저앉자 손에 뭔가 쥐어져 있었다. 흙에 젖은 낡은 목주 한 알. 분명 절 안에서 본 적 없는 것이었다. 그 목주엔 희미하게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정종혁. 나는 그걸 버리지 못했다. 지금도 내 책상 서랍 속에 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다. 밤마다 창밖에서 누군가 속삭인다. 돌아가자. 그리고 새벽이 되면 향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운다. 며칠 전 부여산 입구에 새 표지판이 세워졌다. 출입 절대 금지. 실종자 발생 지역. 그 밑에 붙은 이름 목록엔 아직도 종혁의 이름이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정말 사라진 건 종혁일까? 아니면 그때 산에서 빠져나온 내가 이미 다른 무언가가 된 건 아닐까? 그날 이후로 나는 한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다. 몸은 멀쩡했지만 머리가 이상했다. 밤마다 그 산이 꿈에 나왔다. 꿈속에서 나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다. 무너진 절 앞, 향로가 타오르는 자리, 그리고 안개 속에서 종혁이의 얼굴이 천천히 떠올랐다. 민수야, 이제 네 차례야.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잠에서 깼다. 깨고 나면 방 안이 눅눅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처음엔 단순한 악몽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이상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코끝에 향냄새가 남아있었다. 서랍 속 목주는 점점 더 짙은 색으로 변했다. 검붉은색. 그리고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어느 날은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밤새 그게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있었다. 누가 일부러 굴린 것처럼. 그때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희미했다. 밤마다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소리. 민수야. 바람인가 싶어 라디오를 켜두고 잠을 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라디오가 새벽 3시만 되면 꺼졌다. 항상 정확히 그 시간이었다. 그리고 정적 속에서 다시 들렸다. 민수야, 나 좀 봐. 하루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경찰서에 갔다. 실종자 종혁 사건을 했던 형사를 찾아갔다. 혹시 종혁이 유해나 뭐 그런 게 발견된 적 있습니까? 형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얘기를 왜 지금 꺼내요?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됐어요. 그 절 근처 혹시 다시 조사하신 적 없습니까? 그 절, 형사는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봤다. 그 절은 이미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작년 태풍 때 산사태가 나서 다 묻혔습니다. 폐사터 자체가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분명 내가 올라갔을 때 예하절은 그대로 있었다. 향로도, 불상도, 심지어 그 지하 공간도. 하지만 형사의 말은 단호했다. 거긴 지금 나무밖에 없어요. 사람 들어갈 길도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내가 본 게 도대체 뭐였을까? 그럼 나는 어디에 들어갔던 걸까? 꿈이었을까? 환각이었을까?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서랍을 열었다. 목줄을 꺼내 손에 쥐었다.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때였다.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며 방 안에 불이 흔들렸다. 그리고 벽에 내 그림자 옆에 또 다른 그림자가 겹쳤다. 나는 천천히 뒤돌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귀 옆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민수야. 그 목소리 종혁이었다. 나는 그대로 쓰러질 뻔했다. 손에서 목주가 떨어지며 굴러갔다. 그게 벽 쪽으로 부딪히더니 멈췄다. 그 순간 불빛이 깜빡이며 꺼졌다. 정적. 그리고 한 줄기 향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손전등을 켰다. 바닥을 비추자 목주 옆에 무언가가 있었다. 젖은 흙. 그리고 그 위에 찍힌 발자국 하나. 맨발이었다. 내 것이 아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문을 향해 달려가 손잡이를 잡았다. 그런데 손잡이가 미묘하게 따뜻했다. 누군가 방금 잡았던 것처럼. 문을 열자마자 복도 끝이 보였다. 어둠 속 누군가 서 있었다. 하얀 옷, 긴 머리, 그리고 그 얼굴. 그건 종혁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가 미소 짓고 있었다. 돌아오면 안 됐잖아.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온 순간 불빛이 꺼졌다. 모든 게 사라졌다.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다. 의사가 내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산속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며칠 동안요. 나는 말을 잃었다. 산속이요? 네, 부여 남쪽 능선 아래에서요. 절터 근처였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절터요? 그 절은 사라졌다면서요? 의사는 이상하다는 듯 웃었다. 그 절이요?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던데요. 숨이 막혔다. 손을 들어보니 손목에 무언가 감겨 있었다. 붉게 물든 끈. 그리고 그 끈에 깨어진 낡은 목줄 한 알. 그 위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보였다. 민수. 나는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의사가 뭐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귀 속에선 오직 하나의 소리만 맴돌았다. 이제 내가 남았어. 그날 밤 병실 창밖에서 향냄새가 났다. 누군가 문 밖에 서 있었다. 하얀 병원복, 얼굴은 안개에 가려 잘 안 보였다. 나는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종혁. 그가 천천히 손을 들더니 내게 보여줬다. 그의 손에도 목줄 한 알이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입모양으로 말했다. 이제 같이 가자. 그날 이후로 나는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았다. 의사는 내가 급성 신경성 쇼크를 겪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단순한 신경 문제 같은 게 아니다. 밤이 되면 창문에 그림자가 비친다. 누군가 서 있는 그림자. 의사도 간호사도 아무도 그걸 못 본다. 하지만 나는 매일 본다. 창문 너머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는 얼굴. 가끔은 웃고 가끔은 울고 가끔은 나와 똑같은 얼굴로 나를 바라본다. 처음엔 종혁이었다. 그의 형체가 매일 밤 나타났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얼굴은 내 얼굴로 변했다. 눈이 텅 비고 입이 천천히 움직였다. 민수야, 넌 왜 나를 두고 갔어?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머릿속 안쪽에서 울렸다. 아무리 막아도 안에서부터 새어나왔다. 그때 깨달았다. 그날 종혁이 사라졌을 때 나는 그를 두고 도망쳤었다. 그날 밤 폐사에서 향 냄새가 너무 진해서 머리가 아팠다. 종혁이 장난치며 불상을 만지던 순간 천장에서 돌이 떨어졌고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다. 그런데 종혁이는 그대로 맞았다. 그가 쓰러지는 걸 봤다. 나는 달려가려 했지만 그 순간 들린 소리, 절 안쪽 어둠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 팍팍팍. 나는 겁에 질려 그대로 뛰쳐나왔다. 종혁을 두고. 그게 내가 묻어버린 진실이었다. 그 기억을 나는 스스로 지워버렸던 거다. 하지만 그 절은, 그 산은 그 기억을 돌려줬다. 나에게. 밤이 깊어질수록 병실은 더 추워졌다. 난방이 들어오는데도 손끝이 얼었다. 그날 새벽 침대 옆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종기였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기억났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됐어. 이제 네가 내려와야 해. 그가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손처럼 따뜻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손끝에서 향냄새가 났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 종혁아. 내가 그때 겁이 나서.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게 다야? 순간 병실의 불이 꺼졌다. 심장 모니터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삐 하는 긴 신호음이 병실을 채웠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주변은 병원이 아니었다. 다시 산이었다. 발밑엔 낙엽이 깔려 있었고 앞에는 폐사가 서 있었다. 불빛 한 줄기 없는 어둠 속 절의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향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다시 그곳으로. 절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불상 앞에 향로가 있었다. 그 옆에 2개의 목주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종혁의 이름, 그리고 하나는 내 이름. 나는 웃음이 나왔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나. 그 순간 불상이 흔들렸다. 눈처럼 하얀 먼지가 떨어졌고 그 속에서 형체가 일어섰다. 종혁이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 알겠지? 이 절은 누굴 잡아먹는 곳이 아니야.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뭐야? 죄책감을 먹는 곳이야. 그가 말했다. 여기서 사라진 사람들은 다 자기 죄에 잡아먹힌 거야. 나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그때 절의 벽이 울리기 시작했다. 수많은 얼굴들이 떠올랐다. 울부짖는 표정, 손을 내미는 형체들. 모두 살아있는 듯 움직였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도 도망쳤어. 우리도 숨었어. 그 목소리가 머릿속을 찢었다. 나는 귀를 막고 소리쳤다. 그만해, 그만. 그러자 종혁이 웃었다. 넌 아직 도망치고 있잖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닥이 갈라졌다. 밑에서 붉은 빛이 솟구쳤다. 그건 불도 피도 아니었다. 기억이었다. 내가 숨기고 싶었던 장면들. 겁에 질려 도망치던 나, 쓰러진 종혁, 돌아보지도 않았던 그 순간 모두 불길처럼 피어올랐다.
나는 그 불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을 떴을 때 새벽이었다. 병실 침대 위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심정지가 잠시 왔었어요. 기적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른손을 내려다봤다. 거기엔 목주 한 알이 쥐어져 있었다. 이번엔 이름이 없었다. 며칠 후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종역의 목주도 내 목주도 사라져 있었다. 대신 서랍 안엔 하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거기엔 붉은 잉크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기억한 자는 다시 부른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향냄새로 잠에서 깼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그런데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비쳤다. 산 쪽이었다. 멀리 부여산 능선 위. 그곳에서 불빛이 깜빡였다. 마치 누군가 다시 향을 피운 듯. 나는 그걸 보며 알았다. 그 절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언젠가 또 누군가 그 향냄새를 따라 들어가겠지. 나처럼 자신의 죄를 잊은 채로. 솔직히 말하면 그곳을 처음 찾았을 때까지만 해도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았다. 나는 지역 다큐멘터리 작가로 지방의 실종 사건이나 괴담을 조사해 영상으로 제작하곤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전라남도 어느 산속 이름조차 지도에 정확히 나오지 않는 계곡 근처에서 매년 같은 시기에 한두 명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골 마을에서 과장된 소문 하나쯤은 있겠지 싶었다. 하지만 그 계곡의 공기는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달랐다. 무겁고 눅눅했다. 마치 오래된 천막 안의 공기처럼 숨이 막혔다. 내가 그 마을을 찾은 건 8월의 끝자락, 장마가 완전히 지나간 뒤였다. 습도가 여전히 남아있었고 산에서 내려오는 안개가 도로 위를 기어다니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반가워하지 않았다. 작은 슈퍼에서 물을 사며 실종 사건에 대해 묻자 주인 아주머니는 내 눈을 피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요. 괜히 들었다가 좋을 거 없어. 그 말투엔 단호함보다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웃으며 괜찮습니다. 취재차 왔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때 아주머니가 던진 마지막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취재는 해도 절대 계곡 끝까지는 가지 말아요. 절대로. 그날 밤 나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민박집에서 묵었다. 방 안은 습기가 차서 벽지가 들떠 있었고 냉장고는 오래된 기계음만 내고 있었다. 밖에서는 산벌레들이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들려오는 이상한 물소리가 있었다. 계곡은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물이 흐르는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방 안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그 소리는 일정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물속을 천천히 걷는 것처럼 발을 딛고 멈추고 다시 발을 딛는 소리. 그게 반복됐다. 그때는 그냥 바람 때문이라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챙겨 계곡으로 향했다. 산길은 가파르고 좁았다. 길 옆에는 무너진 비석 몇 개가 흩어져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비석들은 모두 글자가 달아 있었다. 이름도 날짜도 읽을 수 없었다. 길을 안내해준 마을 노인은 이런 말을 했다. 옛날에 여기 산신제를 지냈었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 본 뒤 이후로는 아무도 안 올라가요. 그는 끝까지 계곡 입구까지만 나를 데려다주고는 돌아갔다. 저기서부터는 나도 못 가. 노인의 발끝이 가리킨 곳에는 바위 틈 사이로 얕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이상하게도 차가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끈적하고 어딘가 불투명했다. 나는 카메라를 켜고 녹음을 시작했다. 지금 저는 전라남도의 음날산 계곡 입구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10년 동안 여름만 되면 한두 명씩 실종된다는 괴이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말을 하는 동안 뒤쪽에서 살짝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인가 싶었지만 산에는 바람이 거의 없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내 목소리의 끝부분에 맞춰 들렸다. 마치 내 말에 대답하듯이. 나는 잠시 녹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나뭇잎이 흔들리지 않았다. 새소리도 멈췄다. 그때부터였다. 공기가 갑자기 식었다. 팔에 돋은 소름이 서늘한 바람이 아니라 어떤 시선 때문이라는 걸 직감했다. 나는 천천히 계곡 안쪽으로 걸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돌틈에는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다. 발밑이 미끄러워 여러 번 넘어질 뻔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발자국 소리가 하나가 아니었다. 확실히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뒤에서 한 박자 늦게 아주 희미하게 내 발소리를 따라오는 또 다른 소리가 있었다. 물속을 걷는 듯한 첨벙하는 소리. 나는 일부러 멈춰섰다. 정적. 하지만 두어 초 뒤 또 한 번 첨벙. 마치 누군가 늦게 멈춘 듯이. 그때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구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그저 계곡물 위로 미세하게 떠오르는 안개만이 움직였다. 그 안개 속에서 잠깐, 정말 잠깐 나는 무언가 사람 비슷한 형체를 본 것 같았다. 허리까지 물에 잠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나는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눈을 깜빡이는 사이 그건 사라져 있었다. 그날 이후의 일들은 솔직히 말해 지금도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민박집으로 돌아온 밤 녹음기를 확인하던 나는 이상한 걸 들었다. 내가 계곡에서 말하던 중 바스락거리는 소리 뒤에 희미하게 섞여 있던 목소리.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다. 낮고 젖은 듯한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가지 말아요. 새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녹음기에서 들은 그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가지 말아요. 그 말이 내 이름을 부르듯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하지만 문제는 나는 그 계곡에서 혼자 있었고 분명히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기계 오작동인가 싶어 파일을 노트북으로 옮겨 파형을 분석해봤다. 내 목소리, 계곡물 소리, 그리고 그 뒤로 아주 미세하게 겹쳐진 또 하나의 파형. 사람의 음역대였다. 일반적인 새소리나 바람 소리와는 전혀 다르게 일정한 주파수로 반복되는 사람의 목소리.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아침이 되자 나는 민박집 아주머니에게 그 목소리에 대해 물어봤다. 혹시 이 계곡에서 옛날에 여자분이 실종된 적 있나요? 아주머니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 들었구먼. 그녀는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여자는 20살밖에 안 됐었어요. 이름은 연희. 20해 전 여름 장마 끝자락에 친구들이랑 계곡에 갔다가 혼자 못 돌아왔어요. 찾았습니까? 아니요. 시신도 못 찾았어요. 물이 잔잔한데도 그냥 사라졌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창문 너머 산 쪽을 바라봤다. 그 뒤로 이상하게 매년 같은 날 누군가 그 계곡 근처에서 사라졌어요. 다들 처음엔 사고라 했지만 사고가 그렇게 매년 일어날 수 있나요? 그녀의 말투엔 오랜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미신일 뿐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했다. 매년 같은 날, 같은 장소, 게다가 같은 시기에만 발생하는 실종이라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날 오후 나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다. 이장은 70대 후반의 노인이었고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파면 안 돼요. 괜히 묻은 걸 건드리면 다 같이 당해. 저는 단지 사실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유라면 다들 알고 있어요. 인정 안 할 뿐이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연희가 사라진 날 밤 제단을 옮겼어요. 원래 산신제를 지내던 돌무덤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산비탈을 깎으면서 무너뜨렸거든. 그 뒤로 일이 시작됐어요. 산신제? 그 돌무덤이 있던 자리가 지금 당신이 간 계곡 입구야.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곳은 분명히 내가 촬영을 시작했던 자리였다. 이상하게도 그날 느꼈던 시선이 떠올랐다. 물속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던 그 느낌. 그게 단순한 착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박집으로 돌아온 나는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렸다. 가지 말아요. 제발, 거기까지는. 목소리의 끝에는 흐느끼는 소리까지 섞여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건 단순한 경고처럼 들리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키려는 듯한 말투였다. 그제야 문득 깨달았다. 혹시 그녀가 아직 그곳에 있는 건 아닐까? 자신이 죽은 자리에서 누군가 또 그곳에 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건 아닐까? 나는 그 목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확인해야만 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다시 계곡으로 향했다.
이번엔 오후가 아니라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이었다. 태양이 산 너머로 떨어지면서 계곡 전체가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겼다. 곤충 소리도 멎고 대신 이상한 떨림 같은 울림이 들렸다. 물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땅 밑에서 울리는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인 진동이었다. 손전등을 켜고 계곡 안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길은 여전히 미끄러웠고 습기가 옷 속까지 스며들었다. 카메라를 켜려던 순간 화면이 깜빡이며 꺼졌다. 배터리는 분명히 가득 차 있었는데 한 번 더 켜보려 했지만 불빛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물 위로 뭔가 움직였다. 빛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분명히 봤다. 흰색 원피스 같은 게 물결 사이에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움직임이 너무 부자연스러웠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걸어가는 모양이었다. 나는 손전등을 들어 그쪽을 비췄다. 순간 하얀 형체가 물속으로 푹 가라앉았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물결이 몇 초 동안 크게 일렁였다가 아무 일도 없던 듯 고요해졌다.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왔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계곡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새요, 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지막 메아리엔 누군가의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짧고 끊긴 젖은 숨소리. 그 순간 내 발밑에 물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 물은 발목을 스치며 따라왔다. 그리고 내 귀에 아주 가까이서 분명히 누군가 속삭였다. 돌아가요. 그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슬펐다. 그녀가 누구인지 이제는 대충 짐작이 갔다 여니. 20해 전 이 계곡에서 사라진 그 여자. 그녀가 아직도 이곳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왜 나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하는 걸까? 나를 막는 이유가 단순한 경고일까? 아니면 그녀 자신도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 뒤를 돌아봤을 때 이미 어둠은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다. 하늘엔 별 하나 없었고 산 그림자가 계곡을 삼킨 듯했다. 손전등 불빛마저 깜빡이기 시작했다.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물 위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무언가가 보였다. 머리카락 같았다. 천천히 물결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눈을 감은 채 아주 천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때부터 나는 뛰기 시작했다. 발이 미끄러지고 물이 튀고 숨이 가빠왔다. 뒤에서 무언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첨범, 첨범, 첨범. 하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다. 계곡 입구에 도착했을 때 숨이 터져 나왔다. 민박집 불빛이 멀리 보였고 나는 거의 기어가듯 문을 열었다. 아주머니가 놀라서 달려왔다. 도대체 어디 갔다 와요, 이 밤중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파래져 있었다. 그녀는 내 손목을 붙잡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물이 너무 차. 그때 내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물은 따뜻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길었다. 민박집 아주머니가 내게 뜨거운 물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그 계곡은 그냥 놔둬요. 그쪽에 오래된 제단이 있어요. 거길 건드리면 안 돼요. 나는 그녀의 손을 밀쳐내며 물었다. 제단이요? 그게 무슨 제단입니까? 옛날에 산신제 지낼 때 쓰던 돌무덤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제단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은 자리 위에 세운 거예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머뭇거렸다. 연희 그 애도 그 제단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봤다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실종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경찰 자료, 뉴스 기사, 실종자 가족 인터뷰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근 10년간의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계곡 주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중 4명은 같은 날짜 8월 29일에 사라졌다. 너무 정확했다. 매년 같은 날. 나는 즉시 지도를 꺼내어 계곡 지형을 확대했다. 드론 촬영 사진으로 보면 계곡은 단순한 V자 모양이 아니라 중앙에 이상하게 둥근 움푹한 지형을 품고 있었다. 마치 인위적으로 땅을 판 듯한 원형. 그게 바로 아주머니가 말한 제단 자리 같았다. 아침이 밝자 나는 다시 마을 이장을 찾아갔다. 노인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손사래를 쳤다. 그만둬요. 이미 한 사람은 봤어. 20해 전에도 똑같았어요. 연희 말입니까? 그 애는 제단을 건드렸어.
사람들은 몰라. 하지만 그날 밤에 애가 그 돌무덤 위에 뭘 올려놨다더군. 산신이 화난 게 그때부터야. 뭘 올렸는데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자기 사진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다. 그날 밤 나는 그 재단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 카메라, 손전등, 녹음기, 그리고 새 건전지를 챙겼다. 민박집 아주머니는 끝까지 말렸다. 그쪽 들어가면 다시 못 돌아와요. 작년에도 서울서 온 기자가 갔다가 그대로.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을 닫았다. 이미 돌아설 수 없었다. 계곡 입구는 낮에도 어두웠다. 안개가 땅과 물 위를 천천히 감싸며 움직였다. 햇빛은 전혀 닿지 않았고 물빛은 어제보다 더 탁했다. 나는 발걸음을 조심히 옮겼다. 이끼 냄새가 진하게 코를 찔렀고 바위 위에는 작은 흙덩이가 무너져 있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돌무덤은 분명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구조였다. 무너져 내린 돌 사이로 붉은 천조각이 끼어 있었고 그 위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상자는 반쯤 부서져 있었고 습기 때문에 눅눅했다. 나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 하나가 있었다.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내가 있었다. 분명히 내 얼굴이었다. 순간 손에서 상자가 떨어졌다. 머리가 하얘졌다. 이게 뭐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사진은 분명히 오래된 인화지였다. 적어도 20년은 지나 보였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사진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무의식적으로 계곡 물쪽을 바라봤다. 물결이 흔들렸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떠올랐다. 흰 옷, 긴 머리, 그리고 고개를 숙인 여자.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나는 몸이 굳었다. 그녀의 얼굴이 사진 속 여자와 같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나를 바라보는 표정까지 똑같았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때 내 손전등이 꺼졌다. 어둠이 계곡을 덮었다. 물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첨벙, 첨벙, 첨벙. 어딘가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 나는 뒤로 비틀거리며 물가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발밑의 땅이 갑자기 꺼졌다. 몸이 미끄러지며 차가운 물속으로 떨어졌다. 물은 생각보다 깊었다. 숨이 막혔다. 눈을 떴을 때 위쪽에서 희미한 빛이 비쳤다. 그리고 그 아래 나를 향해 팔을 뻗은 그녀가 있었다. 눈을 뜬 채로 입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없었다. 하지만 입모양은 분명히 말했다. 돌려줘. 나는 무작정 물을 차고 올라왔다. 숨이 터져 나왔다. 계곡 위로 올라오자 손에 뭔가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아까 본 사진이었다. 젖어 있었지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사진 아래 적힌 문장.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된다. 나는 사진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은 내가 본 적이 있는 필체였다. 내가 어릴 때 자주 쓰던 글씨체. 머리가 아찔했다. 그때 계곡 위쪽에서 또 한 번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분명했다. 기억해요, 제발. 물소리가 잦아든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이 계곡에는 시간이 갇혀 있었다. 누군가의 기억,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후회가 매년 같은 날 같은 물가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그 순서가 내 차례였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여전히 그 계곡의 냄새를 기억한다. 그 축축하고 썩은 흙냄새, 비릿한 물비린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오래된 시체에서 풍기는 냄새 같은 공기. 그게 내 기억 속에 각인돼서 비 오는 날이면 문득 코끝을 스치곤 한다. 그럴 때면 심장이 쿵 내려앉고 몸이 먼저 반응한다. 숨을 고르고 창문을 닫아버린다. 그 냄새가 다시 들어올까봐. 나는 지금 광주에 살고 있다. 다시는 산 근처로 가지 않는다. 그 계곡 이름조차 말하지 않는다. 그냥 전남 쪽 산속 계곡이라고만 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몇 년 전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물 하나가 내 시선을 멈추게 했다. 전남 문열계곡 실종 사건 또 한 명 사라졌다. 올린 사람은 등산객이었고 내용은 간단했다. 사진 몇 장 그리고 실종 신고가 있었다는 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내 손이 떨렸다. 사진 속 계곡의 바위 형태, 나무의 배열, 그리고 그 물속에 희미하게 비친 사람의 그림자 같은 형체.
그건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곳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에는 분명히 그때 봤던 그 노란색 천조각이 물 위에 떠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계속 악몽을 꾼다. 꿈속에서 그 물속의 여자가 나를 부른다. 도와줘. 그 목소리가 너무 현실적이다. 눈을 떠도 귓가에 남는다. 그날의 기억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있다.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일은 그냥 산속의 환상일 거야 라고 말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현실이었다. 그 계곡은 아직도 누군가를 삼키고 있다. 매년 꼭 같은 시기에. 그리고 며칠 전 내 메일로 이상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고 제목엔 단 한 줄 적혀 있었다. 당신 그 계곡 기억나죠? 메일 속엔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다. 그 사진 속엔 그 계곡의 물속에서 누군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편 바위 위에는 내 가방이 있었다. 그때 잃어버린 그 낡은 검정색 가방. 나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메일도 추적 불가능하고 했다. 그 이후로도 가끔 새벽마다 메일이 온다. 보내는 사람은 여전히 없다. 그런데 메일 본문엔 늘 한 문장만 있다. 당신이 나를 보고도 도망쳤잖아요. 나는 점점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었다. 거울을 보면 내 뒤편에 물에 젖은 여자의 형체가 스쳐 지나간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은 분명히 느꼈다. 차가운 손이 내 어깨를 스쳤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 계곡에서 내가 도망칠 때 그녀는 내 손을 잡으려 했던 게 아니라 나를 끌고 가려 했던 거라는 걸. 나는 그날 이후 모든 걸 버리고 떠났다. 도시의 불빛 속에 숨어 살며 절대 자연 근처로 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창문 밖엔 물방울이 맺히고 있다. 비가 내리는 게 아니다. 창문 안쪽 내 방 안에서 그 물방울이 하나씩 맺히고 있다. 나는 천천히 돌아본다. 그리고 들린다. 그 낮고 젖은 목소리. 이제 당신 차례야. 이야기는 끝났지만 전라남도 만달 계곡에서는 여전히 매년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그곳을 물귀신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경찰 조사로는 아무런 범죄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찾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돌아온 후에도 물 냄새가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처음 그 마을을 보게 된 건 작년 늦가을이었어요. 낮인데도 햇빛이 희미했고 산을 따라 흐르던 안개가 유난히 낮게 깔려있던 날이었죠. 출장이 끝나고 제천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운전기사가 무심코 말했어요. 그 길로는 안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단순히 산길이 험하다는 뜻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이상하게 그 길이 맴돌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원래 제천 출신이에요. 대학을 서울에서 다녔고 지금은 충청 지역에서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장도 지역 노인복지시설에 안전점검차 왔던 거였어요. 업무를 마치고 잠시 고향 근처를 들러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길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끊겼어요. 신호도 잘 잡히지 않았고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해가 이상하게 어둑했어요. 산자락에 풍전리라는 작은 표지판이 보였어요. 어릴 때 듣기로는 거긴 90년대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이라 했죠. 홍수 이후 마을 전체가 떠내려가서 그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다고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거기까지 갈 생각은 없었는데 이상하게 핸들 방향이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꺾였어요.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아스팔트가 끊기고 비포장도로가 시작되더니 타이어 아래로 자갈이 부서지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양쪽으로는 잡목이 우거져 있고 전봇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길 옆에 풍전리 08km라고 쓰인 녹슨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엔 통화 불가 지역입니다. 그제야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분명히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민수야. 낮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멀리서 부르는 소리 같았지만 이상하게 귓가에 붙어있는 듯 가까웠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차 안엔 저 혼자였고 창문 밖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착각이라 생각했죠. 피곤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차 창문에 김이 서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난방을 끄고 창문도 살짝 열어둔 상태였거든요. 저는 본능적으로 창문을 내리고 밖을 내다봤어요. 안개가 더 짙어졌고 그 안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멀리 길가 쪽에 회색 옷을 입은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제 쪽을 향해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길고 축 늘어져 있었는데 바람이 불지도 않았어요. 저기요! 소리를 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제 눈에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그 여자의 발 아래가 없었어요. 그제야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엔진을 다시 걸려고 키를 돌렸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계기판 불빛이 깜빡이다 꺼졌고 그때 창문 밖에서 무언가 탁 하고 유리를 두드렸어요. 한 번, 두 번. 마치 누가 손끝으로 리듬을 맞추듯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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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눈을 감고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다. 그냥 내 착각이야.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조수석 쪽 유리에 무언가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김이 낀 유리 위에 손가락으로 눌러 쓴 글자. 민수야, 왜 돌아왔어? 저는 그대로 차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비명도 안 나왔어요. 발밑 자갈이 미끄러졌고 그 와중에 어딘가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끊어지는 소리. 하, 민수야 또 왔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3부 약 1,000원 내외. 이전 장면 바로 다음 문장부터 끊김없이 이어지는 내레이션 대본으로 전개합니다. 이번 파트의 감정 곡선은 공황, 도피 단계입니다. 즉,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주인공은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존 감정에 휘말립니다. 하지만 그 도피조차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불길한 감각이 배어 있습니다. 진짜 귀신 이야기, 제천에 있는 저주받은 마을. 그 순간 모든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이 세상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낮지만 귓속 바로 옆에서 울리는 것처럼 생생했죠. 민수야, 너도 결국 돌아왔구나.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건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10살 무렵 저를 부르던 그 톤 그대로였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하고 늘 무언가 숨기고 있던 그 목소리.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어요. 안개 너머 형체가 하나 보였어요.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 그 얼굴은 희미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그 실루엣, 그 체격, 아버지와 똑같았어요. 아, 아버지? 입술이 떨렸어요. 말을 내뱉는 순간조차 내가 지금 제정신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 남자가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소리가 흙 위를 밟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둔탁했어요.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숨이 막히고 심장이 쪼여오는 듯했어요. 그리고 그가 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너도 잊었지? 뭐려? 나는 무의식적으로 대답했어요. 뭘 잊었다는 거예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웃었어요. 풍전리의 약속 말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멀리서 바람이 터졌어요. 안개가 순간 휘몰아쳤고 내 귓가로 수십 개의 속삭임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잊지 마라. 돌려줘야 해. 여기 그대로 멈췄어. 목소리들이 겹치며 울렸어요. 수십 명이 동시에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남자, 여자, 아이, 그 중엔 분명 수민이 목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땅이 울렸어요. 발밑에 자갈이 흔들리고 멀리서 쿵 하는 진동이 느껴졌어요.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나는 그대로 뒤돌아 달렸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벗어나야 했어요. 이 마을에서, 이 공간에서 뛰어가며 숨을 몰아쉬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한두 발자국이었는데 곧 수십 명의 발소리가 겹쳐졌어요. 쿵쿵쿵,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달려오는 것처럼 나는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그만,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러자 그 소리가 멈췄어요. 모든 게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바로 내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가 시작했잖아.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나는 그대로 땅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흙이 손바닥에 묻었지만 감각이 없었어요. 눈앞에 안개가 걷히며 무언가가 서서히 드러났어요. 낡은 표지판 하나. 풍전리 마을회관 그 화살표 방향으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어요. 겁이 나는데도 이상하게 그 불빛 쪽으로 걸어가야 할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내 등을 밀고 있는 듯한 감각. 회관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는 오래된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지지직 하는 소리가 반복되며 불빛이 떨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기는 눅눅했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한쪽 벽에는 낡은 게시판이 있었어요. 종이가 반쯤 썩어 있었고 글씨는 흐릿했지만 몇 개는 읽을 수 있었어요. 복구위원회 회의 일정 1997년 8월 3일 홍수 피해자 명단 정리 책임 김수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나는 그때부터 이 모든 게 단순한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회관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탁자 위에 작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지만 페이지를 넘기자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8월 5일 복구 작업 중 사망자 추가. 어린이 한 명 실종. 수색 중 아버지들이 번갈아가며 찾기로 함. 거기서부터는 글씨가 흐려졌지만 마지막 줄만은 또렷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손에서 수첩이 떨어졌어요. 심장이 얼어붙은 듯 멎었어요. 민수. 내 이름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천장 틈 사이로 검은 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물은 바닥에 닿자마자 피처럼 번졌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혔어요. 투명한 형체가 한 걸음씩 내 쪽으로 다가왔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그 형체를 비추는 순간 그 얼굴이 나타났어요.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그 얼굴은 기억 속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눈동자가 비어 있었고 입가엔 이상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이제 네가 해야 할 차례야. 그가 그렇게 말하자 회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모든 불빛이 꺼졌어요. 암흑 속에서 들려오는 건 수십 명의 속삭임이었어요. 풍전리는 끝나지 않았다. 돌려줘야 해. 민수야, 너도 약속했잖아. 나는 그대로 바닥을 더듬으며 기어나왔어요. 문이 잠겨 있었지만 어딘가 틈이 느껴져서 몸을 비틀며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안개가 조금 걷히고 있었어요. 멀리서 아침 빛이 스며드는 듯했어요. 그제야 내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몰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멈춰 있었어요. 오후 3시. 내가 처음 그 마을에 들어왔을 때 그대로였어요. 그때 누군가 내 뒤에서 속삭였어요. 시간은 여기서 멈췄어. 그날 이후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달렸어요. 산길을 아무 생각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끝없이 달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음, 가끔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 민지날은 그날은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았어요. 계속 누군가 집 안을 돌아다니는 느낌이었거든요. 문틈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인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린다. 엄마? 대답 없음. 그림자는 사라지고 현관엔 신발이 하나 더 있다. 분명히 없는 신발. 낡은 남자 구두 한 짝. 엄마는 평소처럼 민지를 깨운다.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다르다. 민지야, 너 새벽에 현관문 열었니? 아니요, 문이 열렸어요. 저도 봤어요. 그럼 왜 CCTV가 꺼져 있지? 엄마가 휴대폰으로 CCTV 앱을 보여준다. 밤 2시 45분부터 3시 10분까지 녹화가 노이즈음. 화면이 잠깐 깨진 듯. 그때 현관에 신발이 있었어요. 신발? 무슨 신발? 민지가 현관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그 구두는 사라졌다. 대신 현관 바닥에 젖은 발자국 하나가 남아있다. 발자국은 안쪽으로 향해 있다. 엄마는 결국 CCTV를 교체하고 집에 재를 지낸다. 민지는 점점 말수가 줄고 학교에서도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아진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밤마다 그 소리가 들려요. 현관에서 구두 닦는 소리요.
쓱쓱 구두솔 닦는 마찰음이 희미하게 들린다. 점점 가까워진 교실 안인데 그 소리가 들린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녀의 귀에 속삭이듯 민지야, 나 구두 한 짝 못 찾았어. 카메라가 민지의 얼굴을 클로즈업, 눈동자가 흔들리며 숨이 막히는 듯한 장면으로 엔딩 내레이션. 그날 이후 민지는 전학을 갔고 그 집은 몇 달 뒤 다시 세입자를 구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세입자도 밤마다 누군가 구두 닦는 소리를 듣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확인했지만 CCTV에는 아무도 찍히지 않았다. 처음 그 소리를 들은 건 정확히 말해서 내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3일째 되는 날 밤이었다. 딱히 특별한 건 없는 평일 밤이었다. 하루 종일 일에 치여 겨우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창문을 조금 열어놓은 채 소파에 앉아 냉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있었다. 습도가 조금 올라오던 시기였고 빗방울이 창문턱에 간헐적으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은근히 마음을 진정시켜줬다. 사실 나는 이런 날씨를 좋아한다. 습기 섞인 바람이 느리게 스며들고 도시의 소음이 비에 눌려 가라앉는 이 느낌. 마치 모든 게 정지한 듯한 밤 공기 속에서 혼자 있는 걸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왔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이상했다. 처음엔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정확히 휴스 3시와 41분 즈음 거실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순간 뚝뚝뚝 규칙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바로 내 현관문 쪽에서. 나는 순간적으로 TV 음량을 줄였다. 귀를 기울이자 소리는 점점 명확해졌다. 금속문을 손끝으로 느릿하게 건드리는 것 같은 낮고 무거운 두드림. 누군가 벨을 누르는 것도 아니고 문을 세게 치는 것도 아니었다. 아주 조용히 마치 안에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일부러 천천히 두드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때 당연히 택배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집 꾸밀 물건들을 많이 시켜뒀고 야간 택배도 종종 왔으니까. 하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그냥 두고 가려나 싶어 현관으로 조심스레 걸어갔다. 맨발이 거실 바닥을 스치는 감각이 괜히 크게 느껴졌다. 문고리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소리가 딱 멈췄다. 정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문 앞에서 한동안 멈춰 서 있었다. 한 손은 도어락에, 한 손은 문손잡이에. 밖을 들여다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도어 뷰를 통해 밖을 살짝 봤다. 아무도 없었다. 복도 끝까지 뻥 뚫린 공기만 희미한 조명 아래 반사된 회색빛 벽면만 보였다. 복도 센서 등이 20초 간격으로 깜빡이던 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굉장히 느리게 꺼져갔다. 택배 놓고 갔나 보네.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발매트도 택배 상자도 아무 흔적도.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 아파트는 신축이라 복도 전체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층마다 방음도 잘 되어 있어 누가 접근하면 발소리나 센서 등이 자동으로 반응해야 한다. 그런데 문 앞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다. 다시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잠그자 이상하게 뒷목이 서늘해졌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다. 정말로 등 뒤에서 누군가 내 목덜미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나는 괜히 거실 불을 다시 환하게 켰다. 평소라면 소등하고 침대로 가는 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불을 끄는 게 무서웠다. 그렇게 불을 켜둔 채 소파에 앉아 시간을 흘려보냈다. 새벽 1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이제야 몸이 조금 느슨해질 무렵 탁 갑자기 거실 천장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정확히 내 머리 위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천장을 올려다봤다. 깨끗한 흰색 페인트, 매끈하게 도장된 석고보드, 그 위에서 들릴 리 없는 낙하음에 가까운 소리였다. 그때 천장 속에서 느릿하게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무언가가 석고보드 위를 기어다니는 것처럼 칙, 치이익 길고 얇게 긁히는 소리였다. 설마 지나 벌레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내 이성보다 먼저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다. 아파트 중간층 천장 위에 뭔가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됐다. 위층은 사람이 사는 집이다.
천장과 바닥 사이에 공간이 따로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 나는 다시 소리를 확인하려고 TV를 완전히 껐다. 아파트 전체가 숨죽인 듯 고요해졌다. 그러자 소리는 더 선명해졌다. 치익, 탁, 탁, 탁. 점점 소리가 내 방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천장을 따라 무언가가 기어가는 듯한 그 느릿하고 불규칙한 리듬이 이성을 잠식했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방 불을 켰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그 순간 소리가 멈췄다. 어디서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벽 너머에서 한 사람이 아주 짧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후다. 나는 심장이 멈출 뻔했다. 벽 너머는 복도도 아니고 욕실 쪽이다. 그 얇은 벽 너머로 사람의 숨소리와 웃음이 들렸다는 건 누군가 내 집 안쪽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다. 나는 경찰을 부를까 하다가 곧바로 문 밖으로 나갈 생각을 했다. 하지만 손잡이를 잡는 순간 문이 안 열렸다. 도어락이 잠긴 것도 아닌데 문이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미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문고리를 힘껏 돌리고 어깨로 밀어봤다. 그때 문 너머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 다음엔 문 반대편에서 나를 따라 밀어내는 압력감이 느껴졌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건 사람이 맞다. 아니, 적어도 뭔가가 문 반대편에 있다. 누구야?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는 떨렸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복도에서 들리던 센서 등이 탁 소리와 함께 다시 켜졌다. 그 순간 문 반대편에서 압력이 사라졌다. 나는 문을 벌컥 열어 젖혔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센서 등 불빛이 허공에 덩그러니 켜져 있을 뿐이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흔한 발소리 하나, 문 닫히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센서 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몇 초 후 딸깍하고 꺼졌다. 그리고 다시 정적. 아파트 전체가 순식간에 잠긴 듯 숨을 죽였다. 나는 잠깐 현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내 문 반대편에서 뭔가가 나를 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현실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혹시 위층 아이가 장난을 친 걸까? 아니면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문을 닫았을 때 느껴진 그 살아있는 압력감, 손바닥에 전해지던 미묘한 저항, 그건 절대로 착각이 아니었다. 나는 잠시 문을 닫지 못하고 그대로 붙잡고 있었다. 손끝이 땀에 젖어 미끄러졌다. 그때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 작은 거울이 시야에 들어왔다. 조명 반사로 내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는데 그 거울 한쪽에 잠깐 검은 형체 하나가 내 뒤쪽에 서 있는 듯한 잔상이 스쳤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냥 내 거실, 켜진 조명, 소파, 그리고 TV.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공기가 다르게 들렸다. 아파트 복도는 보통 공기 흐름이 일정하다. 하지만 그때 느껴진 건 묘하게 기온이 다른 두 층의 공기가 한 공간에 겹쳐진 것 같았다. 미세하게 냉기가 돌았다. 땀이 식는 속도가 이상할 만큼 빠르다. 나는 현관문을 다시 닫고 잠금 장치를 3번 확인했다. 그 후 소파에 앉았지만 손이 계속 떨렸다. 맥주캔을 들어 올렸더니 안에 남은 액체가 흔들리며 미세하게 찰랑찰랑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아까 들었던 두드림과 같은 박자였다. 후 3시와 41분. 그 시각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다. 혹시 그 시간이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 다음날 출근길 나는 일부러 경비실에 들러 어젯밤 복도 CCTV를 보여달라고 했다. 경비 아저씨는 귀찮다는 듯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모니터를 돌려줬다. 몇 시쯤이요? 어젯밤 11시 반쯤요. 제 집은 잭빙 3호예요. 아저씨는 녹화 시각을 조정하더니 화면을 가리켰다. 거기엔 내가 문을 열기 전까지의 복도 장면이 담겨 있었다. 센서 등이 켜졌다 꺼지고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그게 전부였다. 내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내가 문을 열기 직전까지 그림자 하나도 포착되지 않았다. 보이시죠? 아무도 안 왔어요. CCTV도 신형이라 화질 좋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그렇게 말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섰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설명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귀신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모니터에 시선을 두고도 머릿속은 계속 그 소리를 되새기고 있었다. 뚝,
뚜. 밤이 되면 또 들릴까? 아니면 그냥 끝난 걸까?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현관에서 나는 냄새가 이상했다. 약간의 곰팡이 냄새, 그리고 땀 냄새. 아파트 새집 냄새와 섞이기 힘든 종류의 냄새였다. 창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확 들어왔다. 그때서야 조금 안정되는 듯했다. 냉장고를 열어 저녁거리를 꺼내려던 순간 냉장고 문 안쪽에 작은 손자국이 찍혀 있는 걸 봤다. 작고 흐릿한 손바닥 자국.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내 손이 아니다. 냉장고는 새 거고 손자국이 생길 이유가 없다. 혹시 청소하던 날 생긴 건가 싶어 냉장 티슈로 닦아냈다. 그런데 문을 닫고 나서 몇 분 후 다시 열었더니 손자국이 다시 생겨 있었다. 같은 위치, 같은 방향. 손가락 자국이 마치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찍힌 듯한 방향이었다. 그때부터 내 머릿속엔 합리적 설명이 통하지 않았다.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본능적으로 냉장고를 닫았다. 그 순간 거실 불이 깜빡였다. 딱 한 번, 짧고 강하게. 그 후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정확히 어제 들렸던 두드림이 시작된 시간과 같은 시각이었다. 23시와 41분.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귀를 의심했다. 진짜로 초인종이 울린 건지 내 머릿속에서 반복된 건지 구분이 안 됐다. 다시 띵동 울렸다. 이번엔 확실했다. 현관 앞에 누가 있다. 나는 TV를 껐다. 휴대폰을 켜 카메라 앱으로 도어뷰를 비추었다. 어둠 속에서 문틈으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정확히 사람의 실루엣, 고개를 살짝 숙인 모습.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고 정수리 부분이 불빛에 희미하게 비쳤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대답이 없었다. 대신 문 앞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까이. 하! 길고 낮게 내쉬는 숨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내 귀에 대고 속삭이듯. 나는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밀쳤다. 하지만 이번에도 문은 안 열렸다. 도어락이 잠긴 것도 아닌데 다시 안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느껴졌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다. 꺼져! 나는 소리쳤다. 그 순간 문 반대편에서 쿵 하고 무언가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복도 센서 등이 켜졌다. 나는 급히 문을 열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번엔 바닥이 젖어 있었다. 누군가 방금 물을 흘린 것처럼 문 앞 발매트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켜서 바닥을 비췄다. 물자국이 복도 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발자국 형태였다. 맨발. 그리고 이상하게도 발자국이 복도 끝 벽 앞에서 갑자기 끊겼다. 더 이상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안쪽 불빛이 스르르 켜졌다. 아무도 누르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축축한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듯한 냄새가 퍼져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은 완전히 열려 있었다. 아무도 없었고 조명은 하얗게 깜박거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 안에서 나는 물비린내 같은 걸 느꼈다. 젖은 머리카락, 눅눅한 옷감, 오래된 배수구 냄새가 섞인 듯한 지독하게 사람 냄새 같지 않은 냄새. 나는 그 문을 10초 정도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돌았다. 그리고 내 방문 앞 발매트 위로 다시 시선이 내려갔다. 분명히 아까 닦아냈는데 젖은 발자국이 다시 찍혀 있었다. 그것도 내 집 안쪽 방향으로 향해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급히 문을 닫고 도어락을 잠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대로 경찰을 부를까 아니면 그냥 집을 나가야 할까.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정확히 말하면 거실 한가운데의 공기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그 자리가 묘하게 차가웠다. 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거실을 비췄다. 소파, 테이블, 커튼, TV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런데 불빛이 커튼 쪽을 비추는 순간 커튼 자락이 살짝 흔들렸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바람이 들어올 리가 없었다. 천천히 다가가 커튼을 잡았다. 그 안쪽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내 뒤에서 후 하는 숨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귓가 바로 뒤였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숨을 삼켰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대신 거실 한가운데 조명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불을 켜둔 채로 잠들었다. 눈을 감으면 그 소리와 냄새, 발자국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이었다.
잠에서 깰 때마다 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새벽 3시를 넘기면 꼭 천장에서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치익, 치익, 탁. 규칙도 없고 방향도 일정하지 않았다. 어느 날은 머리 위, 어느 날은 벽 뒤, 그리고 며칠 후엔 욕실 천장에서. 나는 정신이 이상해지는 게 아닌가 싶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요즘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을 정도로 초췌해졌다. 커피를 마셔도 입안에 항상 철 냄새가 남았다. 그리고 그날 사무실에서 우연히 한 뉴스를 보게 됐다. 중랑구 문나 아파트 3년 전 실종 여성 사건 재조사 착수. 화면 속 사진을 보는 순간 내 손에서 커피 잔이 미끄러졌다. 그 여성의 얼굴, 긴 머리에 뒷목 근처에 희미한 반점이 있는 사진. 그게 며칠 전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서 본 잔상과 똑같았다. 나는 그날 밤 뉴스 내용을 다시 찾아봤다. 기록에 따르면 그 여자는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아파트, 같은 동 피키싱 4호에 살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집안에는 발자국 자국만 남아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다. 결국 실종 처리가 됐지만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내가 사는 곳은 1103호, 바로 옆집. 내가 처음 들었던 그 두드림 소리의 방향은 현관문이 아니라 옆집 벽에서 났던 게 아닐까? 그 생각이 스치자 등골이 식어갔다. 나는 곧장 복도로 나가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띵동. 안쪽에선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문 틈으로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틈 아래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 떨어졌다. 투명하지 않았다. 약간 탁하고 끈적한 느낌.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날 밤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현관문이 아니라 내 방 벽에서. 뚜뚜 규칙적이고 느릿하고 명확하게 벽 안쪽에서. 나는 귀를 대고 들었다. 그 안쪽에서 희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있죠? 나는 벽에서 몸을 떼었다. 누구세요? 열어줘요.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열어줘요. 여기 너무 추워요. 그리고 마지막엔 나 아직 여기 있어요. 라는 속삭임과 함께 벽 너머에서 쿵 하는 거대한 소리가 울렸다. 벽지가 미세하게 갈라졌다. 나는 공포에 질려 방을 뛰쳐나왔다. 거실 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분명히 켜둔 불이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비추자 소파 위에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젖어 있었다. 어디선가 물이 새고 있었다. 그 물은 맑지 않았다. 희미하게 붉은 빛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문 쪽으로 달려갔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패드 위에 이미 눌린 지문 자국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나보다 먼저 안에서 눌러본 것처럼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됐다. B.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와 함께 긴 머리카락 한 올이 천천히 흘러나왔다. 그 머리카락 끝이 젖어 있었다. 그때 복도 센서등이 켜지며 엘리베이터 문이 또 한 번 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바닥엔 젖은 발자국 2개가 또렷이 찍혀 있었다. 내 쪽으로 향한 발자국이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나는 새벽마다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시계는 언제나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같은 시간이었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 시간대가 되면 늘 거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탁탁! 어디선가 나무가 부딪히는 것 같은 묘한 소리.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숨을 죽였다. 그 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졌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조명은 꺼져 있었고 창문 틈새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식탁 옆에 서 있었다. 순간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눈은 분명히 그걸 보고 있었는데 머리는 인식하지 못했다. 그건 사람의 형체 같았다. 하지만 너무 얇고 너무 길었다. 마치 벽에 눌려 찢긴 사람처럼. 누구세요? 나는 그렇게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림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내 쪽을 봤다. 눈은 없었다. 그저 검은 구멍 같은 자리가 2개 있었다. 그 속에서 냉기가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그 순간 휴대폰 플래시를 켰다.
빛이 닿는 순간 그림자는 벽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거실 전체를 확인했지만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단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식탁 위에 물컵이 있었다. 문제는 그 컵이 내가 며칠 전에 깨뜨린 컵이었다는 거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새벽 3시가 두려웠다. 자명종을 꺼도 휴대폰을 꺼도 정확히 그 시간에 깼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기 시작했다. 거실 불은 꺼두고 자는데 그 불빛은 언제나 같은 방향에서 흘러나왔다. 식탁 아래였다. 결국 나는 CCTV를 설치했다. 작은 홈카메라를 식탁을 향하게 두고 잠들었다. 다음 날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3시 17분 카메라가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식탁 밑 그림자가 일어섰다. 그림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누군가와 마주 앉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의자 맞은편은 내가 늘 앉던 자리였다. 나는 영상을 끝까지 봤다. 3시 25분경 식탁 위 컵이 혼자서 미세하게 흔들리며 제자리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림자는 그대로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경찰에 연락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간단했다. 영상엔 이상한 게 없는데요. 그냥 그림자나 빛 반사 같습니다. 나는 답답함에 CCTV를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그림자도 움직임도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영상을 교체한 것처럼. 며칠 뒤 윗집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젊은이, 혹시 새벽에 물컵 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 말에 나는 멈췄다. 그 아주머니는 얼굴이 창백했다. 예전에도 저기 그 집에서 그런 소리 들렸어요. 전에 살던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새벽마다 누가 식탁에 앉아 있다고 했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부부는 몇 년 전에 이사 갔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이사 올 때 부동산 중개인은 원래 이 집은 오래 비어 있었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그 컵을 버렸다. 쓰레기 봉투에 넣어 아파트 분리수거장까지 내려갔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 컵이 다시 식탁 위에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환상이나 장난이 아니었다. 무언가 이 집 안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내가 버린 걸 되돌려 놓는 존재였다. 마치 내가 버린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듯이. 그날부터 나는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이상한 걸 봤다. 식탁 위에 내 사진이 있었다. 며칠 전에 신분증 재발급하려고 찢어서 버린 증명사진이었다. 그 옆엔 물컵이 있었다. 그리고 물컵 속에는 머리카락 한 올이 떠 있었다. 그 머리카락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머리카락을 들여다보다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길고 윤기가 없고 끝이 마치 불에 그을린 듯 탔다. 그 냄새 어딘가 익숙했다. 예전에 이사 처음 왔을 때 화장실에서 났던 그 타는 머리 냄새였다. 이게 뭐야? 작게 중얼거린 내 목소리가 공기 중에서 떠돌았다. 그때 뒤에서 톡 하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컵을 톡 건드린 듯한 짧고도 분명한 소리였다. 나는 식탁을 바라봤다. 컵은 가만히 있었지만 물이 미세하게 일렁였다. 그건 누군가 방금 손을 뗀 흔적처럼 보였다. 숨이 막혔다.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조심스레 후면 카메라를 켜서 식탁 쪽을 비췄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녹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거울처럼 반사된 휴대폰 화면 속 내 뒤에 검은 실루엣이 서 있었다. 순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온몸이 굳은 채로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대신 거실 창문에 걸려있던 하얀 커튼이 바람도 없는데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안의 모든 거울과 반사되는 물건을 치웠다. TV, 모니터, 유리 장식, 심지어 휴대폰 액정 보호 필름까지 떼어냈다. 그런데 그렇게 조심해도 새벽 3시 17분이 되면 어김없이 그 물컵이 흔들렸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내 귓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왜? 버렸어? 다시 제자리로. 그건 내 거야. 그 목소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다. 중간 어딘가에 이상한 톤이었다. 가끔은 내 바로 옆에서 가끔은 식탁 아래에서 들렸다. 결국 나는 미쳤다고 생각했다. 병원에 갔다.
의사는 불면과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이라 했다. 수면제를 처방받고 그날 밤 약을 먹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그 물컵이 있었다. 컵 안에는 여전히 머리카락이 떠 있었다. 그리고 내 맞은편엔 그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눈도 얼굴도 없었지만 입은 있었다. 이건 네가 버린 게 아니야. 그 입이 그렇게 말했다. 이건 너야. 그 순간 눈이 번쩍 떠졌다. 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숨을 몰아쉬며 일어나자 방 안 공기가 무겁게 짓눌렀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똑똑똑. 나는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불을 켜자 식탁 위에 물이 고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물컵을 엎질러 놓은 듯.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은 그대로 발자국 모양을 그리고 있었다. 물자국이 현관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따라가자 현관문 앞에서 멈췄다. 거기엔 머리카락이 잔뜩 엉킨 채로 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문 틈새로 머리를 집어넣고 비틀어 빠져나간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이건 현실이 아니라고 계속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때 현관문 안쪽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톡톡톡. 문은 닫혀 있었는데 그 소리는 문 안쪽에서 났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계단을 내려가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새벽이라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쪽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그런데 그게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도 거울 속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 그림자가 거울 속에서 내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나를 끌어당기려 했다. 나는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엘리베이터 문을 걷어찼다. 문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 후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땐 경비실 소파 위였다. 경비 아저씨가 놀란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새벽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소리 지르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때 내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바닥에 굴러간 건 깨끗이 닦인 물컵이었다. 컵 안엔 물이 반쯤 차 있었고 그 안에서 머리카락 한 올이 천천히 떠올랐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지금도 가끔 새벽 3시 17분이 되면 휴대폰이 저절로 켜진다. 화면 속에 비치는 건 어두운 거실 한복판. 그리고 거기엔 언제나 식탁에 앉아있는 나 자신이 있다. 하지만 진짜 나는 그 영상을 밖에서 보고 있다. 누가 안에 있는지 나는 이제 안다. 그건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무언가였다.